속보, KF-21 단 1년 만에 엔진 공개. 미, 한국 언제 이만큼 만들었나? 로키드 F414 엔진 거의 따라잡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위 엔진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45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로 자주 국방에 기여해 향후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 및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해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으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항공 엔진을 탑재되도록 기술 역량을 확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주 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 하늘의 암살자 MQ-9 후계자 무인 전투공격기 모하비 실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지난해 11월 17일 영국 해군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미국 동부 버지니아 해안에서 무인 전투공격기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됐다. 이번 시험은 대외적으로 미국 드론 제작업체 제너럴 아토믹사가 제작한 MQ-9B 단거리 이착륙 STOL 구성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지만 속내는 미래 항공모함 작전을 위한 혁신을 모색하는 영국 해군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무인 전투공격기의 전력화 가능성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모하비의 이륙거리는 175m, 착륙거리는 100m에 불과했다. 모하비는 미국 사막 이름을 딴 명칭으로 기수의 샤크, 상어, 문양이 그려져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반응은 모하비 문양이 환한 둘리 같다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2021년 12월 처음 공개된 일명 모하비, 모자브, 무인기는 하늘의 암살자로 알려진 MQ-9 리퍼를 대체할 후계 드론이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 가 ASI, 가 항공모함 또는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500피트. 약 152m 정도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기종이다. 모하비는 알카에다 지도자 암살 등에 널리 활용돼 미 육군의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9 리퍼.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MQ-1C 그레이 이글 ER 무인 공격기의 항공전자 장비 및 비행 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그레이 이글 동체를 활용해 개발됐다. 또 최대 10여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가벼운 무장 장비를 장착할 경우 미 항공모함과 대형 강습 상륙함 등에서 이착륙이 가능해 해군 및 상륙부대의 타격 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는 9m, 날개 너비 16m로 최대 1.6T의 각종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최대 8km 떨어진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전자광학 카메라, 영상 레이더, SAR, 지상표적 지시기, 신호정보 수집 장비 등도 탑재해 각종 감시정찰 임무 수행까지도 맡을 수 있다. 450마력 가스터빈, 롤스로이스 M250 엔진을 탑재해 최대 채공시간은 25시간 이상에 달한다. 추진력도 확실히 강해졌다. 이는 날개가 바뀌면서 연료 탑재량도 늘어 힘이 좋아진 덕분이다. 모하비의 가장 큰 특징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큰 날개를 가졌다는 것이다. 무인기가 짧은 거리에서 뜰 수 있도록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양력이 하이리프트 윙을 장착했다. 보통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의 이륙거리는 850에서 1200m, 착륙거리는 1000에서 1200m다. 반면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이착륙거리의 5분의 1에서 12분의 1에 불과해 이착함이 훨씬 뛰어나다. 랜딩 기어, 착륙 바퀴, 도 비포장 활주로용의 터프한 것으로 바뀌면서 아주 짧은 활주로나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다. 200에서 300m의 평지만 있어도 모하비의 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덕분에 미 대형 항모는 물론 4만티급 상륙모함,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될 수 있어 미 해병대가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 제너럴 아토믹사는 모하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원정 전투나 해상작전, 특수작전 지원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일본, 인도, 대만, 호주 등이 이미 도입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MQ-9B 시가디언의 단거리 이착륙, STOL, 형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모하비는 원래는 수직 이착륙, VTOL까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좁은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문제는 VTOL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냐는 점이다. VTOL은 많은 연료와 복잡하고 무거운 추진체계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다. 따라서 소형 드론 제작은 수월한 반면 T급 단위로 무게가 나가는 무인 전투공격기에 적용하기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모하비의 성능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군에서도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갑판 길이는 199m에 이른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군단급 무인기나 최근 개발이 완료된 국산 중고도 무인기, MUAV 등의 운용은 어렵지만 모하비의 이착륙, 무장 등 미장착 시은 가능해 해군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지어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 중인 해군 등 군 당국이 무인 정찰기 공격기 용도로 적극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무인기 강국인 튀르키예의 경우도 지난 2023년 4월 세계 최초의 무인기 운용 경항공모함으로 평가되는 아나돌루함을 취역시켜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나돌루함은 길이 231m, 배수량 27000T급의 경항공모함, 강습상륙함이다. 무인공격기 바이락타르 TB3, 무인전투기 크즐레마 등 다양한 무인기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박진 전 외교, 한국 조선업, 미, 아시아 군사작전, 기여 가능. 박 전 장관은 이날 뉴스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중위로 전역한 해군 장교 출신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군함 건조 수리에 필요한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지원이 문제를 해소하고 미 해군의 전력 증강과 생산 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미국 군함 수리 및 건조, 해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차세대 구축함, 초대형 해양 선박 등 고급 군함 설계와 건조에 필요한 기술이라며 이를 통해 미 해군은 현대화된 함정 확보와 작전 맞춤형 군함 생산이 가능해질 것라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을 머니머신 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 부르는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를 체결했다. 우리는 SMA가 국회 비준 사안이지만 미국에선 행정협정으로 간주해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장관은 선제적 능동적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강조,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도 북악위회 차원의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넘어 한국 기업의 수백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선 불편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트럼프 당선인 측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관련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잠재적 핵능력 보유 등 가능한 안보 옵션을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중심의 실용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목표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 미리 전달해 미북 대화 시 한국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 단계, 핵동결 오른쪽 화살표 신고 오른쪽 화살표 검증 오른쪽 화살표 폐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한미 공동의 목표로 삼도록 협의해야 한다라며 미북 간 대화가 핵과 미사일 동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비핵화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도록 미국과의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오는 14에서 21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과 주요 20개국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 뒤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공고화와 상호 신뢰 증진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세계 질서의 핵심 축임을 설명하고 미국 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요구는 오히려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정한 분담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